폴란드 공군 사령관이 직접 방한해 KF-21을 시승하기까지 했다고 하는데 왜 폴란드는 한국 전투기에 이렇게 적극적인가요? 최근에는 또 후속으로 추가 탑승을 했다는 이제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넘버 2. 폴란드 공군의 참모총장이라면 그 다음 뭐 차장이 또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시승 행사를 나름대로 이제 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이제 배경에는 폴란드 공군이 장기적으로 관심이 많다. 그게 이제 왜냐면은 폴란드 공군의 구조가 현재로서는 이제 실제 운영하는 거는 F-16 블록 50계열이고 그리고 이제 F-50은 이제 뭐 12대 가져왔고 추가로 선언줬을 때 가져가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러시아제 냉전 시절 때 그 탈냉전 되면서 이제 독일로부터 받은 미그 29가 있고 Su-22 공격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오래됐고 러시아제이기 때문에 부품 수급 안 되고 해서 없애야 돼요, 결국에는. 그 중에서 이제 Su-22 그 피터 공격기가 연말에 이제 다 도태를 해요. 사라져요. 근데 이제 그 사이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져간 F-10 기존 버전, GF 버전이 어느 정도 최소한 훈련 용도로서 좀 제대로 가동되는 게 이제 확인이 되니까 태엽을 1대1 도태 대체를 하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우리가 무장을 좀 빌려주는 개념으로 사이드와인더 옛날 버전 F4 팬텀이 퇴역하면서 보관하고 있는 그걸 넘겨주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는 Su-22가 도태가 되고 근데 미국에다 발주해서 받고 있는 이제 F-35A 스텔스 전투기는 뭐 한 대, 두 대 이렇게 완성이 돼서 그게 다 도착을 해서 전력화되려면 앞으로 시간이 또 많이 걸리고 그래서 그런 이제 좀 복잡한 면이 있는데 그 다음 숙제는 이제 F-35A를 받아서 이제 전력화하면 되는데 그 다음 숙제는 이 로우급 밑에 지금 FA-50을 받아서 로우급 전력을 완성하면 되고 중간에 이제 F-16 있지 않습니까? 블록 50 이거를 이제 과연 유럽제 기존의 유로파이터 타이푼이나 나팔 이걸로 대체해야 되냐 고민을 많이 하는데 이거는 이제 한물간 가고 있는 4.5세대 A사 레이더 장착했다고 하지만은 시간이 흐름으로써 뭐 외형상의 어떤 설계 디자인도 아주 그 옛날에 80년대 말 기준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스텔스 쪽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데 한국의 KF-10은 일단 설계 기본부터 스텔스하게 발전시킬 수 있게끔 설계했고 고정됐고 그다음에 내부 무장창 관련된 것도 지금 준비가 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연속적으로 뭐 블록 2 그다음에 블록 3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도입 생각을 좀 면밀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블록 2가 만약에 바로 제 시간에 안 되면은 물론 이제 F-16의 블록 50의 사용 운영 기한이 또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잘 이렇게 염두에 두면은 곧바로 블록 3로 도입을 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그 전 버전을 아주 뭐 꼼꼼하게 세심하게 살펴보고 타보는 거죠. 근데 일단 아주 일반적으로 얘기해서 외형뿐만 아니라 내부에 탑승해보면 후방선을 보면은 일체화된 조종석이라든지 그러니까 거의 뭐 지금 5세대 전투기 아니면 4.5세대 중에 저 후발주자 뭐 F-15EX라든지 이런 전투기 개량된 뭐 F-16V라든지 일체화된 뭐 이런 계기판 이게 좀 일맥상통하는 기술적으로도 이게 미래지향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알아보고 있는 거죠. 자기들이 직접 타보고 뭐 맛을 보고 이런 측면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한국산 그 보라매 전투기가 초기 버전이 있을 거고 발전된 뭐 보라매 2가 있을 거고 그거에 대한 접근을 장기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왜냐면은 2030년 이전까지는 그 F-50의 소위 폴란드 버전이 이제 완전 전력화가 이제 그때까지 끝날 거고 지금으로부터 뭐 26 년 말이죠. 그러면 정확히는 27, 28, 29, 30. 이 4년 동안에는 F-50 PL이 제대로 전력화가 끝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에서 블록 3까지 이제 넘어가니까 그 다음 단계는 한국에서도 2030년부터 본격 개발을 이제 시작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바로 진입할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는 이제 블록 2로 생각했는데 시간상으로 보면은 기존의 블록 3라고 얘기했던 EX 버전 이쪽은 더 지금 염두에 두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시간이 흐르고 자꾸 관심을 갖는 게. 그래서 저도 이제 말씀드리는 게 작년 대비 올해는 좀 더 진보된, 진화된 버전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쪽으로 이제 바로 들어가겠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얘기했던 블록 2는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KF-21의 미국산 엔진 사용 현황과 국내 자체 엔진 개발 단계는 어디까지 왔나요? 현재 뭐 KF-11의 120대 블록 2 완성할 때까지 말 그대로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스의 F414 한국 버전 K 버전을 면허 생산으로 다 인수를 받아서 이제 장착을 하는데 인수 과정에서 이제 단계별이 있어요. 뭐 10대, 20대, 30대, 40대. 그래서 110대 이제 그러면 이제 곱하기 2 엔진 두 개니까. 그럼 중간 부분에 아마 블록 2 버전부터는 국내에서 생산하는 어떤 우리 협력업체들의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협력업체들 뭐 이런 구성품들을 국내에서 좀 더 생산하는 퍼센테이지가 높아져요. 지금 초기에 시제기들이 직도입해서 장착을 이제 했다면은 미국 본사에서 만들어서 그대로 받는 거를 양산 단계에서는 뭐 블록 1에서 2차, 1에서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그때부터 이제 부품을 이제 한국산을 해서 그거를 조립을 완전히 여기서 하는 거를 본체가 오면은 거기다 또 끼워넣는 거. 근데 계약상에 보면은 단계별로 13%에서 17%를 한국산의 부품을 이제 넣을 수 있게끔 아마 계약 조건 제시한 거 미국에서 그런 게 내용이 이제 공개된 적이 있었죠. 10년 전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K 버전이 맞고 여기서도 일부 일조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일부 부품을 생산을 이제 해보면서 기술이 쌓이고 그리고 또 이제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에서 받는 이제 기술들이 그래도 뭐 좀 일부 좀 있으니까 그게 이제 모여서 120대 완성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무슨 별도의 우리 한국산 엔진을 할 수는 없고 이제 K 버전에 국한되는 거죠. 또 어쨌든 기술들은 이제 좀 습득을 한 다음 상태에서 그 다음 단계에 한국산 순수한 전투기, 제트 전투기 엔진을 이제 개발을 하겠다고 발제를 한 상태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한국 내에서 두산 에너빌리티하고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경쟁하는 상황이에요. 경쟁을 이제 본격적으로. 작년 9월달에 서로 우호적으로 이제 어떤 세미나장에서 만났는데 지금은 딱 1년 지났는데 본격적인 경쟁을 이제 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전에 뭐 존재감이 없었는데 어떤 새로운 정부 들어서면서 연관되고 우대를 받는 것도 뭐 없잖아 있고 뭐 합법적으로.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전통적으로 뭔가 대외적으로 자기들이 뭐 얘기를 일방적으로 한 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다 자기들이 하는 것처럼. 근데 실상은 다 먹을 수 없는 서로 나눠야 되는 쉐어 분리 서로 나눠야 되는 엔진 분야 개발에 있어서 혼자 전적으로 다 해서 이렇게 끌어안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측면이 요즘에 노출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셔야 돼요. 그렇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좋아하시는 분들 많은 건 아는데 그게 전적으로 다 혼자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리고 정부 어떤 시책, 정책에 따라서는 공동 같이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은 이제 앞으로 지금부터 하반기에 서서히 드러날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서운을 하시겠지만 뭐 주식 관련돼서 꼭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움직임을 이제 저는 접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단계를 거치고 또 이제 저번에 제시했던 그 영국의 롤스로이스에서는 또 상당히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에서 뭐 10가지, 뭐 5가지 이상이더라고요. 10년 전에 KF-X의 엔진의 어떤 경쟁으로 지금 F44 K 버전하고 할 때 이미 상세하게 뭐를 기술을 넘길 수 있다. 물론 다 돈을 주고 받아야 되는 거 이제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 당시에도 10년 전에 자료를 이제 보니까 이미 저희들이 아주 전향적으로 주겠다는 게 있었고 그게 또 다시 10년 지나니까 제시를 한 거고. 그래서 향후 이제 해외 협력업체 기술을 이제 받아서 완성시켜야 되니까 한국화 시켜야 되니까 결국에는 그런 측면에서는 해외 업체가 이제 어떻게 나오는지 특히 영국의 롤스로이스가 그런 측면도 살펴보셔야 되고 국내 업체가 본격 경쟁에 이제 들어갈 수 있게 됐다. 그래서 경쟁을 하다가 타협을 해서 뭐 공동 개발 업체 간의 공동 역할 분담해서 그런 변화도 올 가을쯤에는 이제 등장하지 않을까. 뭐 내부적으로는 지금 조용한 게 작년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9월달에 뭐 여러 세미나에서 한 두세 차례 세미나에서 자신감 있게 얘기했는데 그 상황이 지금 그대로 유지되는 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좀 더 관심 있게 저도 그렇고 지켜보시고 그다음에 저는 이제 다른 이런 기회가 있으면 이제 방송 이렇게 말씀드릴 때 이게 이제 어떤 부분인지 이게 너무 전문적이다 보니까 이게 특히 엔진에 그래서 그 세부적으로 뭔가 좀 자료를 정리를 해서 이게 지금 이런 겁니다 하고 이제 보여드릴 기회를 좀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기술이 뭔지 저들이 아주 선진국 엔진 선진국들은 도대체 어떤 부분을 주려고 하는지는 그 다음 기회에 제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도네시아가 터키의 KAN 전투기와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는 KF-21 공동 개발에서 이탈한다는 의미일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저는 지금 평상시에 다른 방송 시간에서 그 상황이 있었어요. 뭐 몇 달 전에 너무 이제 우리 국민들이 이 KF-21 관심 갖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예상외로. 그 층이 새로운 매니아층이 있거든요. 옛날에 지금 뭐 블로그 시절 때 그런 뭐 이상한 매니아층이 아니에요. 지금은 아주 일반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관심 많이 가져서 거기에 맞게 좀 화를 같이 내고 그런 방송을 저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좀 시간이 지나니까 좀 차분하게 가라앉아서 객관적으로 이제 판단을 해보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인도네시아 측이 여러 뭐 행태를 보이게 발표하고 했던 게 좀 뭐 상당히 좀 괘씸한 것도 있겠죠, 사실. 그런데 지금은 이들이 과연 왜 이럴까 따져보면은 전투기를 뭐 특정 뭐 전투기 이런 전투기 저런 전투기 다 얘기했는데 반면에 인도네시아 공군이 보유하고 있는 전투기가 몇 종류 있고 어떤 그 급인지 하이급, 뭐 미디엄급, 로우급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우리하고 손잡고 구입했던 게 T50 계열인데 왜냐면 이제 호크 200이라는 이제 옛날 90년대 초반에 경공격기 영구제 도입을 해서 운영했는데 한 1999년도 동티모르 사태 때 활약을 했어요. 방공망을 일부 그런 로우급 전투기를 유지했다는 호주군을 상대로 그렇게 했는데 뭐 그것도 못 쓰고 꽤 오래된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노화된 전력이기 때문에 이거를 한국 우리 공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뭐 T50 버전이든지 그런 버전을 이제 가져가서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후속 군수요는 이제 그건 별도로 우리한테 계속 받겠다고 따로 발표를 해서 뭐 교류가 있었고 올해 교류가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해보니까 자기들이 중간급 그 전력으로서 F-16이 있는데 뭐 태국 공군처럼 이게 종류가 우리 공군처럼 뭐 블록 50 뭐 이렇게 단일화된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최신 버전이 아니라 이게 좀뭐 애매모호한 F-16 중에서 2세대급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의미가 없잖아요. 지금 3세대 F-16이 이제 생산돼서 도입들을 하니까. 이게 노후 전력으로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노후 전력이기 때문에 이거를 대체하기 위해서는 결국 KF-21에 지금 생각을 아직까지 버리지 못하고 버리지 말라고 이제 우리가 방수청에서 강요를 하고 있죠. 48대를 지금 생각을 지운 건 아니고 새로운 정부에서는 나름대로 방사청 중심으로 그 위에 관리하는 이제 그 기관에서 이거를 지금 벗어나지 않게 노력을 이제 하고 있는 거는 이제 보이고 있는데 지금 뭐 탈퇴다 버렸다 그건 아닙니다. 근데 그럼 KF-21 말고 칸은 뭐냐? 이거는 미국에서 F-35를 도입할 수 없고 뭐 러시아제 Su-57이라든지 뭐 중국제라든지 그거를 이제 감안할 때 별도로 도입을 하긴 해야 되거든요. 뭐 인도네시아 공군도 필요한 거니까 그게 바로 이제 이스라엘 같은 서방 측의 이스라엘권인 나토 국가인 칸을 이제 생각하고 그냥 미리 대내적으로 이제 보라는 듯이 특히 주변국한테 과시하기 위해서 짓는 거죠. 근데 그 실천되는 과정을 또 많은 우여곡절이 있을 거예요. 뭐 제대로 뭐 돈을 줬네 안 주네 그건 또 그 앞으로 나올 뉴스의 그 일부고 문이고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우리가 긴장하면서 바라볼 건 아니고 동시에 F-21도 아직은 유지되고 있는 거고 가져가겠다는 거는 근본적으로는 F-16은 뭐 대체 문제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뭐 Su-30은 이제 보유하고 있죠. 27하고 30 그것도 많지는 않은데 뭐 숫자는 그렇게 전력 그 하위급의 주전력이라고 하지만 숫자는 많지 않아요. 뭐 30대 이하니까 그거를 이제 라팔로 대체하는 거예요. 급한 대로. 그래서 칸은 말 그대로 F-35를 도입 못하는 스텔스 전투기를 이제 자기들이 뭐 충족을 시키려 해서 칸, 그다음에 이제 Su-27, 30대차는 라팔로 하고 F-16은 아직은 탈퇴 안 했으니까 KF-21로 거의 헐값에 가져올 수 있나 없나를 간을 보고 있는 거 계속 끊임없이 우리 속색이는 거. 그다음에 이제 로우급인 이제 호크 200, 뭐 100계열이나 이런 것들은 T-50, F-50급으로 대체하는 거. 그래서 등급별로 소고기처럼 쇠고기처럼 등급별로 대체를 따로 이렇게 소유는 있는 거예요. 그들 역시 대체 소유가 따로따로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좀 분리해서 보면은 그들의 어떤 전투기 전력 확보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고, 그러니까 지켜봐야 될 거고, 중간에 이제 뭐 미라지 2천은 이제 취소했죠. 중국이 카타르에서 하는 거는 없어진 거고, 또 하나 전투기가 있다면 이제 F-15EX 이 버전은 미국이 뭔가 군사 원정식으로 이렇게 FMS 외상으로 주지를 않으니까 이거를 더 이상 진전이 없는 거예요. 미국도 그냥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근데 관리를 좀 하려고는 했었는데 그리고 이제 미국의 목적은 Su-27, 30 러시아 전투기를 청소를 하고 싶었던 건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 프랭크 시리즈 갖고 있는 나라 뭐 중국을 제외하고는 그거 버려라 대신 이거를 해서 그게 이제 전투기 세계의 오래된 그 관행이 있거든요. 이게 미국제나 서유럽제 사용하면 이제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그게 정치적인 거, 정치 군사 외교로 다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F-15EX를 이제 제시를 이제 했던 거죠. 좋은 조건으로 이제 판매를 하겠다. 그런데 인도네시아 공군 속셈은 저 돈을 다 주고 사야 되나? 외상으로 장기 저리에 뭐 주면 안 될까? 그러다가 이제 유럽 파이터 배제하고 라팔이 이제 등장을 하면서 덥석 손을 잡은 건데 장기 저리 그런 측면에서 라팔이 들어간 거고 프랭크 시리즈 대체로 또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분류해 보면은 좀 목적이 다 다르다. 그리고 결국 2030년도 넘어가면은 지금 상태로 우리가 손해 보는 그런 상황에서 파기를 안 하면은 KF-11 블록1이 단순 조립 상태로 인도네시아 뭐 공장에서 생산해서 배치되지 않을까. 아직은 뭐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뭐 객관적으로 주관적으로 생각하면은 이게 유지되지 않을까. 기업 관계, 수출 관계가 뭐 양국 관계가 또 여러 가지 얽혀 있다고 하니까 우리가 이득을 보는 것보다는 좀 손해 보는 게 좀 있는 것 같은데도 이게 동남아시아의 전반적인 시장 관리 지켜보는 나라들이 또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아직 파기되지는 않았다. 당분간은 유지가 될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럽 등 방산 강국과 경쟁할 때 KF-21의 가장 큰 기술적 강점은 무엇입니까? 유럽 등 방산 강국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이 나라들은 전통적으로 영국, 프랑스, 독일, 그 다음에 이태리 물론 이제 중립국이었던 나토에 합류한 스웨덴 이게 전통적인 방산 강국이죠. 그리고 나머지 나라들 이 소위 독일을 이제 추종하는 나라들 나토 안에서도 그다음에 프랑스를 추종하는 나라도 있고 그런 나라들까지 포함하면은 대한민국 K방산이 당장 들어갈 여지가 없어요. 이제 그러면 독일을 추종하는 나라, 뭐 스페인이 있고 그리스도 있고 프랑스를 추종하는 나라, 뭐 일종의 뭐 벨기에, 벨지움 이 정도 이렇게 분류할 수 있죠. 또 이태리도 원래 뭐 2차 대전 이후에 어떤 독일의 방산 수출과 뭐 제작하는 거 면허 생산은 이제 독일을 또 추종하고 있고 서독 시절부터 스웨덴은 또 뭐 독자적인 게 있으면서도 뭐 슈퍼 그리펜이라든지 그리펜 뭐 시리즈를 어떤 기술적인 하이 테크놀로지는 또 영국에서 레이더를 뭐 가져왔다든지 개발을 해서 영국한테 의뢰를 해서 옛날에 셀렉스사 그런 측면에서는 서로 얽혀 있죠. 자기들이 좋아하는 나라들 전통적으로 뭐 문화 습관 여러 가지가 대화도 되고 돈의 문제도 잘 서로 이루어지는 나라. 그래서 그게 서유럽 중심으로 돼 있고 반면에 이제 동유럽은 지금도 관광들을 가보시면은 아니면 업무 출장 가보시면 이렇게 딱 분류가 돼요. 독일부터 해서 이렇게 쭉 내려오면 스위스 해가지고 이렇게 보면 뭔가 차이가 있어요. 물론 옛날 성일 중세 시대 성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게 관광 그 상품들 이렇게 보면은 좋은데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거고 군사적으로 보면은 또 이게 중간에 2차 대전 때 뭐 주축국의 일원이 된 나라도 있고
있다가 다시 또 바르샤바 조약국이 됐다. 복잡하잖아요. 또 동유럽이 오히려 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뭔가 좀 어디에 자리 잡고 군사력을 유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물론 나토엔 들어와 있지만은 또 전통적인 게 좀 달라요, 역사가, 기조가. 그래서 뭐 지금의 폴란드가 독립적으로 이제 K방사 선택을 한 거고, 루마니아는 뭐 60년대, 70년대 그 바르샤바 조약국이면서도 뭐 영국이나 프랑스하고 항공산업을 또 손잡은 게 있고, 뭐 좀 묘한 게 있더라고요. 나름대로 유럽에서는 그 옛날 냉전 시절 때. 그래서 루마니아가 덥석 지금 K방사를 잡지는 않는데, 또 폴란드가 대신 이제 대리 역할을 하니까 전차부터 해서 유럽 버전, 동유럽 버전 만들 테니까 자기 폴란드 버전을 만들 테니까 뭐 좀 가져와라. 그게 대리 판매가 되는 거 이제 앞으로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불가리아는 좀 조용합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조용하고, 헝가리가 이제 친러 정부로 인해서 양다리 걸치는 면이 없지 않고. 그래서 지금 현재 뭐 봤을 때는 결국 폴란드가 우수 고객이기 때문에 연동되게 루마니아 관리를 더 세밀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뭐 그쪽에 언론이나 유튜브 아니면 이런 블로그에서 일비하는 뭐 단편적인 뉴스에 그렇게 현혹되지 말고, 왜냐면 시간 지나면 또 그게 다 가짜 뉴스가 돼버리니까, 증명이 되니까. 이 폴란드를 중심으로 하다 보면은 뭐 루마니아 까지는 뭐 잘 되지 않을까. 물론 이제 최신 뉴스는 그리스가, 저는 이제 평상시에 그리스 육군의 전차 대체가 폴란드가 좀 신경 영업을 하면은 대체 소요가 나오지 않을까. 거기도 뭐 전차 많이 보유하고 있으니까 이제 튀르키하고 대립하고 있고, 그런 측면을 전망했는데, 가장 최신 뉴스는 잠수함을 이제 한국산을 좀 생각하고 있다. 그런 얘기 나오고, 뭐 소형 전수 차량이라든지. 근데 뭐 그건 돈이 뭐 전수 차량은 얼마 안 되고 잠수함이 좀 돈이 크죠. 그래서 이제 그 틈새를 이제 뭐 좀 비집고 들어간다든지 영업을 이제 함께 있을 거예요. 폴란드 가서 폴란드 잠수함 사업 때문에 여러 회에 걸쳐서 이제 설명회를 이제 했던 게 있고, 그 소식들이 또 방사 업체 간에 전해진 것도 있을 거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그리스가 오히려 잠수함 전력에서는 또 우리한테 고객이 될 가능성이 좀 올라오고 있는데, 근데 또 독일의 이제 하데베가 또 어떻게 나올지 모르고. 왜냐면 그리스와 독일은 또 무기체계 서로 뭐 판매 사고하는 게 2차 대전 이후로 또 끈끈하기 때문에 더 두고 봐야 되고. 그래서 뭐 실제로는 유럽에 러시아를 제외한 나토 국가 등 유럽에 방산 시장이라는 게 장벽이 형성이 되고 있고, 그렇게 지금 2022년 여름에 그렇게 우리가 폴란드하고 손을 확 잡은 것처럼 그렇게 급격한 모습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렵게 영업을 해서 이 작은 나라들은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뭐 수요 자체가 크지가 않아요. 나라 말 그대로 사이즈나 국방비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이게 지금 정리가 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이게 뭐 부정적으로 말씀드린다기보다는 좀 객관적으로 보자, 이것도. 그래서 동남아시아 대표적인 국가들, 우수 고객들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우리 손에 들어온 그 나라들을 더 면밀하게 여러 조건을 더 맞춰서 계속 2030년대 초반까지는 가서 그 다음 제품을 또 팔아야 되니까, 후속 개발되고 있는 것들 여러 가지 무기 많지 않습니까? K방산에. 그러니까 지금 것이, 현재 것이 들어갔으면 그 다음 후속으로, 뭐 양 자체는 그때 가서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항상 후속 무기들은 그 수량이 줄니까, 개량용들이나 신제품들은. 그런 측면에서는 뭐 이미 장벽은 어느 정도 눈에 안 보이지만 형성은 됐다. 그래서 K방산 확대 해석, 유럽에서 확대 해석은 좀 금물이다. 물론 이제 현지 공장은 뭐 합작 공장을 세워서 한다고 하는데, 그 조건이 말씀드린 그 방산 그 강국도 5개에서 6개 나라가 아주 깐깐한 나라이기 때문에, 특히 프랑스 깐깐하고 독일도 더하고, 기껏해야 좀 우리 입장을 조금 뭐 협상해서 받을 수 있는 나라가 이제 영국 정도로 좀 보고 있어요. 뭐 영국 중심의 무기체계 공장을 세운다 한들, 그게 지금의 폴란드에서 받은 수주받은 거의 양만큼에 또 비교하면 좀 상당히 낮죠. 그래서 뭐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은 이미 장벽은 설치가 되고 있고, 제한적인 진출은 뭐 그 정도다. 제한적인 진출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태국군은 KGGB를 어떤 군사 목적으로 실전 투입했으며 사용 결과와 타격 성과는 어땠나요? 예상외로 이제 태국 공군이죠. 캄보디아군을 상대로 이제 정밀 타격을 이제 한 건데, 그동안에 이제 태국 공군이 주로 사용하는 정밀 유도 무기는 좀 사거리가 짧은 미국제 뭐 GBU-12는 이 분야에서, 항공전 분야에서는 아주 뭐 표준 장비고, 그렇게 중량 무게가 좀 많이 나가는 폭탄은 아닌데, 생각 외로 KGGB 한국산 GPS 유도 폭탄을 이제 사용해서 캄보디아군의 전방, 일종의 전방지휘소 3곳을 정밀 타격해서 성공했다고 이제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성과가 의외로 그쪽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이제 뭐 보통 정밀 유도 무기를 사용한 사례가 극히 드문데, 이게 상당히 이제 지역 분쟁에서 아주 대단한 성과를 이제 평가가 되고 있고, 한국산 지상 공격 무기가 이게 사실상 처음 실전 사례로 등재가 되기 때문에, 주변국 동남아시아 그 여러 나라들이 주변국이 있는데 추가 수출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태국 공군이 동시에 한 100발을 더 추가 주문을 이제 했다는 얘기가 비공식적으로 흘러나오고 있고, 물론 이제 LIG 넥스원 제작사는 아직 공식적으로 얘기를 이제 안 하고 있는데, 뒤로 나오는 얘기가 이제 추가 수출도 가능하게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캄보디아 측에서는 뭐 상당히 뭐 섭섭하게, 그러니까 뭐 일반적인 용어로 쓰면은 되게 서운하고 섭섭하게 생각하는 이제 여론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뭐 주로 이제 SNS에서. 그러나
태국 쪽에서는 한국산 무기가 상당히 좋다. 그래서 호평을 이제 받은 이제 이번 처음 케이스가 나왔죠. 물론 이제 2017년도인가요? 그 필리핀의 말라이 에이전트라고 이제 하는 상황에서 FA-50이 이제 처음 실전 투입이 됐는데 그 당시에는 그냥 일반 재래식 폭탄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번에 사실상 그 한국산 정밀 유도 무기 지상 공격용 처음인 사례죠. 태국이 미국산 유도폭탄 대신 KGB를 선택한 배경과 전략적 의미는 무엇인가요? 태국 공군의 주력 전투기는 이제 그리펜을 사실 하이급을 해서 아직은 대수가 11대 이렇게 머물러 있는데 숫자상으로는 한 40여 대의 주력이죠. 숫자가 이제 많으니까 그게 F-16 계열인데 그것도 좀 뭐 구형 옛날 초기 버전들을 뭐 블록 20 버전들이든지 아니면 블록 15 버전들 이렇게 이제 좀 점유하고 있고 뭐 블록 그 20 이상의 좀 개량된 소위 그 지금 우크라이나 공군이 가져가고 있는 나토 사격에서 이렇게 방출하는 옛날 그 초기형 F-16 근데 이제 개량을 했어요. 뭐 암람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든지 그게 이름이 AM/BM 버전 이거를 또 이제 한 20대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사실상 주력이죠. 숫자상으로는 이제 통칭해서 F-16이 주력이면서 그 중에서 가장 그 후기형 그게 바로 F-16 AM/BM 이것을 이제 딱 전방에 내세우는데 유도폭탄 그동안에 이제 GBU-12를 이제 아주 뭐 흔하게 사용했고 언론 공개도 제한적으로 했었기 때문에 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좀 옛날부터 그걸 주로 사용하는구나 이제 알고는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사거리가 짧으니까 그것을 사용 안 하고 한국산 KGB 레이저 유도폭탄 GBU-12를 아니라 GPS로 유도하는 폭탄을 해서 성과를 이제 거뒀기 때문에 앞으로도 미국산이 아닌 그러나 일부 그 내부에 예를 들어서 엔진이죠. 지금 태국 공군이 가지고 있는 그리펜이 이제 미국산 F404 물론 이제 슈퍼 그리펜이라고 하는 이제 추가 도입부는 이제 뭐 F414 이렇게 넘어가는데 태국 공군이 또 이제 T50 버전을 이제 F50 버전하고 이제 가지고 있는데 한 14대인가 가지고 있는데 그것도 엔진은 뭐 F404. 그러니까 40% 이상의 내부 그 시스템이 앞으로의 엔진, 그래서 미국제죠. 미국의 또 수출 통제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좀 중간적인 측면의 무기, 항공국 무기지만 도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KGB도 역시 한국산 무기지만은 절충한, 그러니까 미국의 철저한 통제를 안 받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대충 스리슬쩍해서 사용할 수 있는. 왜냐면은 태국이 인권한 군부 쿠데타로 인해서 미국은 또 외형적으로는 아주 뭐 철저하게 뭐 통제하는 건 아니지만 외형적으로는 이제 군사 그 무기 수출을 좀 이렇게 보여주기 케이스로 통제를 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철저하게 100% 이렇게 무기 판매를 금지하는 건 아니고 이런 주요 부품들을 좀 뭐 제때 추진을 한다든지 그런 측면에서 통제를 이제 하고 있죠. 쿠데타를 일으키지 말라고. 그래서 그런 정치적인 배경이 있는데 한편으로는 이제 군사 훈련, 코브라골드 같은 훈련은 계속 꾸준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는 태국의 이제 정치 군사 상황이 그런 게 섞여 있기 때문에 또 태국 군부도 조금 벗어나는 무기, 그러니까 미국산이 아닌 서방측 무기를 좀 도입을 해야 되겠다 하면서 이제 한국산이 이제 들어간 거고 그러면서 또 한국산 무기도 이제 F404 엔진, FA-50에 이것도 뭐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 이제 운영 중지시킬 수 있는 부품을 이제 보급하지 않아서 그런 거 좀 약간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지상 장비나 전차 중심으로 중국제를 좀 도입을 했어요. 뭐 VT4라는 전차도 도입을 했고 근데 주력은 아직 아니고 그러니까 자기들도 생각하는 게 좀 복잡하다 보니까 완전한 회색 국가로서 이 군사력을 운영한다기보다는 뭐 만약에 미국의 전면적인 무기 금수 조치에 대비해서 그래서 상당히 지금 섞여 있어요. 중국산도 있고 우리 대한민국 제품도 있고 뭐 기존의 전차 전투기가 숫자상으로 또 미국제가 주력이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좀 머리를 쓰고 있는 거죠. 다른 또 지역에 또 비교해서 나름대로 머리를 쓰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또 미국 입장에서는 이 인도차이나 반도 베트남이나 캄보디아, 라오스 이렇게 있죠. 바로 옆에 태국이 있고 또 왼쪽에는 미얀마가 있고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가 있기 때문에 전통적인 이제 친미 국가, 사실상 그냥 뭐 뼛속 깊은 친미 국가인데 서로가 이제 관리를 이제 하고 받고 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 틈새를 비집고 들어와서 좀 더 앞으로 더 팔 수 있는 무기가 바로 이제 한국산이 되는 거죠. 물론 중국산 잠수함도 도입을 하는데 그거는 이제 사용을 해보면은 실망을 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잠수함 전력을 추가로 건설한다면 또 한국에 달려올 것 같고 그래서 일단 사용을 해봐라. 중국산 잠수함이 그게 아주 좋은 거를 지금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호위함도 옛날에 대우-TS-ME를 통해서 한청을 도입했다 중단했는데 그것도 이제 이번에 역시 예상한 대로 이 바다가 이제 타이만 밑에 있기 때문에 그걸 우회해서 캄보디아 그 뒤쪽으로 그러니까 전방의 뒤쪽으로 이제 함포 포격 사격도 한 거 있기 때문에 아마 해군 함정도 추가 수요가 나온다면은 다시 이제 우리 대한민국 제품에 지금의 이제 하나오션이든 아니면은 HD 현대 호위함을 추가로 생각할 거예요. 이번에 전술상으로 공중 항공전 그러니까 공습뿐만 아니라 우리에서 포격하는 것도 더 나가서 함대지 미사일을 생각할 거예요. 그럼 그러한 제품이 방산 제품이 구입을 하기가 아주 쉬운 나라. 그게 당연히 대한민국이죠. 중국산은 생각할 수도 있어도 뭔가 좀 복잡하죠. 얽혀 있는 게 또 미국이 싫어하고 그다음에 이제 차선 측이
대한민국 제품, 뭐 F-50이 이제 개량형을 이제 뭐 바로 생각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추가로 이제 호위함을 도입을 하는데 거기에 뭐 함대지 미사일, 뭐 사거리 이제 500km 이하짜리 그 이상 넘어가는 건 또 미국이 통제를 이제 싫어하니까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이 동남아시아 우리 방산 기존의 도입국들 고객들이죠. 이 아주 우수 고객으로 이제 뭘 만들어야 되겠죠. 제가 말씀드리는 우수 고객은 이제 말레이시아 그리고 이제 필리핀이 우수 고객이고, 태국은 좀 중간점에 있는 고객이고, 그다음에 불량 고객으로 이제 전락한 게 인도네시아고. 그런 측면에서는 기회가 뭐 아주 뭐 대량 폴란드 같이 대량의 상품이 판매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기회가 좀 더 열리지 않았나 이번 어떤 분쟁으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현재 8월 중순 이제 접어들고 있는데 8월 중순 현재 추가적인 충돌이 있었어요. 뭐 지뢰를 폭파시켜서 태국군을 좀 뭐 부상을 입혔다든지 그런 면에서는 또 이어질 것 같아요. 이런 충돌이. 그러면 당연히 긴급하게 신속하게 투입할 수 있는 거는 항공전력이고,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 방산 제품이 더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있다. 뭐 그냥 단순히 어떤 전쟁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단순히 어떤 무기 수출 K방산으로 얘기하면은 기회가 또 오고 있구나 해서 지켜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태국과 캄보디아의 긴장 속에서 KGB가 군사적 긴장을 어떻게 형성하거나 완화하는 역할을 했나요? 이게 이제 그 해당되는 지역에서 한반도나 중국하고 이제 대만의 양안 사태라든지 유럽의 러우 전쟁, 아니면 중동의 이스라엘, 이란 그런 이제 전쟁이나 분쟁 지역을 비교해 보면은 무기급들이 체계들이 이 동남아시아는 좀 빈약하죠. 빈약한데 캄보디아는 공군이 있어도 전투기가 없어요. 그 옛날부터 50년대 말부터 60년대 다 살펴봤는데 뭐 이렇다 할 전투기를 보유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1990년대부터 기존의 공산권 측하고 이제 서방 측이 긴장 완화가 많이 되고 어떤 그 무역 수출에 주력하다 보니까 오히려 뭐 대한민국한테 요청해서 뭐 지뢰지대를 파헤쳐서 안전지대를 만든다든지 그런 쪽에 주력을 했죠. 그래서 30여 년을 이제 그렇게 흘러왔는데 결국에는 이번에도 국경 분쟁이 또 일어났는데, 이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 분쟁은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1975년 그 남베트남이 이제 북베트남에 이제 먹히면서 적화 통일되면서 그 이후로 이제 충돌의 그 양상이 캄보디아 쪽으로 옮겨오면서 태국하고 이제 국경 분쟁이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 일본이 새로운 건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충돌에 있어서 주력 화기들이 70년대 후반, 80년대, 90년대 이렇게 살펴보면은 전차 중심, 그러니까 태국군이 경전차, 옛날에 이제 M41 이제 워커블적이라는 경전차를 좀 대량 보유하고 있었는데 그 중심으로 이제 화력을 동원하거나, 그다음에 이제 보병전, 소위 소총전이나 포격전이 그게 이제 끊임없이 중간중간에 이어졌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항공 공습이라는 스트라이크, 에어 스트라이크를 이제 태국군이 보고 배운 게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F-16을 보유한 나라이기 때문에 제대로 타격을 신속하게 해본 거죠. 그리고 뒤에 이제 받쳐주는 전력은 이제 그리펜이 또 있기 때문에 좀 더 성능이 더 좋은 그런 측면에서 좀 자신감이 붙었고, 사실 이게 또 자신감을 붙은 게 코브라볼도 훈련을 지속적으로 200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미군의 항공 자산이 들어와서 같이 훈련을 한다든지 전개를 하고, 그래서 그러면서 조금씩 계속 배운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은 이게 정밀 타격이 되고 신속하게 이루어지겠다. 반면에 캄보디아, 그다음에 옆에 라오스가 항공 전력이 사실상 전무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빈자의 무기라고 할 수 있는 중동 지역의 뭐 하마스라든지 빈자의 무기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비행-21 다연장 로켓포를 이번에 먼저 쐈는데, 오히려 그는 이제 1차원적인 무기고, 그런 측면에서는 F-16 동원한 게 아주 상당히 잘 된 거고, 그 태국 공군 입장에서는 그러면 기존의 또 전력들을 한 기종만 동원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F-50도 동원할 것 같고, 그다음에 그리펜도 이제 아주 전적으로 투입할 것 같고, 그래서 이 3총사 소위 F-16, 그 다음에 그리펜, F-50이 이제 전면에 나서고, 기존에 이제 그 전에 도입했던 구형 전투기 F-5EF, 그리고 이제 독일에서 받은 알파제트는 도태를 시킬 수밖에 없고, 왜냐면 이제 부품 구하기도 어렵고 전 세계적으로 사라지는, 특히 뭐 알파제트는 뭐 이거를 좋아하는 나라는 나이지리아 반군 상대로 나이지리아 공군은 이제 효과를 본 게 여러 차례 있었거든요. 이게 뭐 대한민국의 어떤 군사 문제에서 잘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유럽에서는 이제 잘 알고 있는. 그래서 알파제트가 나이지리아 공군은 앞으로도 뭐 다른 그 전투기나 공격기를 도입해도 계속 사용하려고 뭐 프랑스에 최근에 부품 지원 아니면 이제 공급을 해달라 요청했고, 프랑스 공군이 사용하던 이제 알파제트 중 일부를 도입을 해요, 중고기를. 그래서 그쪽은 알파제트 공격기를 잘 사용하는데 프랑스산은, 근데 태국은 이제 독일산, 요거는 이제 기관포를 이제 장착하고 뭐 좀 더 구장을 더 다는. 근데 그럼에도 이게 노화가 이제 상당히 진행됐기 때문에 중고기를 도입했었고, 옛날에 독일이 통일됐을 때 이제 다 남는 무기들. 그래서 차후에 대체 소요가 F-50으로 나오지 않을까? F-5EF하고 알파제트를 묶어서. 이제 뭐 슈퍼 그리펜은 발전했는데 그건 이제 하이급으로서 별도로 이제 분리를 해야 되고, 로우급 전력에 대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그 실전 사례가 우리한테도 추가 수주로 받을 수 있는, 그들은 이제 발주를 하는 거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좀 상당히 좀 긍정적이에요. 그 태국 공군이 이제 자기들 그 어떤 범주 내에서 현대화를 해야 되니까, 물론 이제 뉴스에서 뭐 다들 접하셨겠지만 미국의 F-35로 달라고 했는데 그건 이런 지하에 뭐 거절됐고, 사실 그 그 지역에서 그건 너무 과다한 무기고, 또 레벨이 국가가 이제 미국에서 줘야 될 이유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틈새 시장이 이제 또 바로 크게 일어나면서 스웨덴 슈퍼 그리펜, 그 다음에 이제 F-50 블록 20 같은 게 이제 기회가 이제 되는 거죠.
KGGB의 기술적 특징과 앞으로의 발전 방향, 수출 확대 전략은 어떻게 되나요? KGB가 이번에 태국 공군이 사용해서 효과를 봤지만 실전 사례로.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이 한국형 정밀 유도 무기들이 이제서야 이제 개발이 이제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 정점에 이르는 게 한국형 장동지 2라고 하죠. 사업 자체를. 장군지 2 사업인데 이게 이제 뭐 사거리 500km 전후로 해서. 근데 이거는 실전 투입하거나 양산 뭐 들어가려면 한 2030년까지 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본격 개발은 들어갔지만은 보통 3, 4년 최소 걸리니까 양산 체제로 넘겨야 되고 뭐 또 군에서 인증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2030년대 수출 상품에서 아주 핵심적인 정밀 유도 무기로 들어갈 거고 물론 이제 공대공 미사일도 개발하고 있고 그 다음 이제 향후 5년 지난 다음에 그럼 현재 가까운 시일 내에 한 2년 정도로 짧게 잡아서 보면은 유력한 게 KGB의 이제 개량량 무게로 따지면 1,000파운드, 그다음에 2,000파운드를 지금 개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개발하는 데 있어서 뭐 이렇게 복잡한 건 아니고 폭탄에다가 또 그 GPS 유도 시스템을 잘 결합을 하는 이제 어떤 키트 자체를 잘 이렇게 설계를 해서 부착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복잡한 기술은 아니고 근데 이제 그만해서 우리 군에서도 사줘야 되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은 뭐 이런 나라 주변 국은 저 밑에입니다. 동남아시아, 태국하고 이제 필리핀 특히 그런 어떤 고객들 우수 고객 나라 에서 좀 다음 신형 그 KGB를 사가지 않을까. 이번 거는 좀 중량 무게 파괴력이 좀 모자라니까. 그래서 그다음 뭐 KGB 2, KGB 3가 이렇게 해서 이제 시리즈화 되는 거죠. 무슨 세트화 되는 거. 그래서 그게 상당히 좀 기대가 되고 있어요. 근데 다만 이제 LRG 덱스원에서는 이게 유도폭탄, 고가의 유도폭탄은 아니기 때문에 대량 수주를 받아야 되죠. 한 번에 여러 발, 100발 이상 최소. 그렇게 수주를 받으면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 나라 또 이제 늘어나니까 어떤 방사능 수출에 K방사능이 돈은 되는데 지금의 이제 태국공군이 후속 발주를 이제 얘기하고 있는 100발은 그게 큰 돈은 아닙니다. 좀 더 이게 정밀 유도 무기의 어떤 활성화 수출, K방사능에 있어 수출 활성화는 2030년대 초반은 최소한 가야 되는. 지금은 이제 시작, 단초를 마련했다는 면에서 이제 의미가 있는 거고. 그래서 생각지 않게 태국공군이 하여튼 잘 사용해줘서 저는 상당히 반가웠는데 반면에 또 우리 대한민국에 캄보디아 사람들도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뭐 그분들이 상당히 좀 섭섭하게 이거 합쪽을 뭐 지지하는 거 아니냐 그런 것도 사실 뭐 좀 얘기는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K방사능에 국한돼서 말씀드린 거고 들어와 있는 뭐 그 나라 사람들이 이제 뭐 관광을 간다든지 교류 문제는 또 별개 또 외교 경제 분야이기 때문에 그건 제가 뭐 확대 뭐 이렇게 해석할 적은 아닌 것 같고 근데 어쨌든 KGB가 이번에 성과를 아주 대단한 거다. 그 동안에는 한 10여 년 동안 2013년도에 우리 대한민국 공군의 KF-5 전투기 중심으로 배치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현장 가서 보기도 했는데 그게 제 기억으로는 2013년도였거든요. 장착하고 뭐 이륙하는 거. 근데 그로부터 한 12년 정도 지나서 이런 실전 사례가 있었는데 그동안 사실 뭐 이렇게 대단치 않은 무기를 생각했어요. 기존에 3세대 전투기에 급히 만들어서 화력을 이제 이 휴전선 DMZ 상에서 대활약전 장사포를 이제 때려잡는 그런 용도로서 그냥 국한된 걸 봤는데 해외에서는 특히 태국에서는 이게 정밀 유도 공격이 되는 그중에 말하는 드론만큼 가성비가 좋은 걸로 상당히 반갑다고 할 것 같으면 그랬습니다.